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상황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2031년 봄, 저는 전장에서 유럽의 안보 신화를 처음으로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책만 보면 근사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상은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만약 러시아가 다시 침공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만약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이후에도 러시아는 국경선 부근의 병력을 재배치했고 벨라루스를 경유한 침투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지도와 위성사진, 전자전 파형 자료를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은 끝났어. 우리도 나토에 있잖아. 미국이, 독일이 지켜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언제 지켜줄 수 있는지를 보면 그 말은 하나의 종교적 믿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능도 불확실한 유럽 무기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죠. 게다가 몇몇 장비는 지난 세기에서 그대로 타임슬립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2031년 4월, 바르샤바 북부에 위치한 밀레보 훈련장에서 대규모 나토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저는 본부 컨트롤센터에서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그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의 환상은 무너졌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가상의 적국이 동부 국경선을 돌파하여 주요 도시로 진격하는 상황. 폴란드는 나토 전차대대를 포함한 방어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기동을 막아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작 40분 만에 독일제 전차 중 6대가 진흙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미국산 보급 차량은 도착 시간이 1시간 늦었고 드론은 우천으로 인해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뛰던 지휘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전선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후퇴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파란색 아군점들이 하나둘 붉은 선에 밀리고 있었고 그 지도는 제 악몽과 똑같았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파일 속 우리가 매번 패배했던 그 전개.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국방부 작전 브리핑룸 한쪽 구석에 앉아 전차 중계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비로 러시아를 막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려다 멈추고 커피를 마시다 쏟고 그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컸어요. 우리가 가진 건 서류상으로만 강한 군대였고 유럽은 여전히 정치와 타협으로 안보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하나가 제게 말했죠. 혹시 K 전차 들어봤어? 한국 거. 한국?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무기를 유럽에서 쓴다고. 그건 너무 급진적인 발상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에선 유럽 재정답이라는 암묵적인 공식이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K 한국산 전차. 도대체 어떤 무기길래 폴란드 일부 장교들 사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저는 방위사업청 문서 저장소에서 K 전차 관련 외신 분석과 벤치마킹 리포트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기동성, 화력, 사격 통제 장치, 적응형 서스펜션 모두가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전에서 검증된 K9 자주포와 함께 패키지로 작전 효율을 높인다는 점도 전략가인 제 눈에 강하게 들어왔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 무기에 대해 너무 몰랐다.
무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던 해답일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자 부끄러움과 동시에 희망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결심했죠. 한국을 직접 보자. 그리고 그 무기가 단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자. 그 결정이 저의 운명을 그리고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유럽 방위를 향한 제 믿음 하나를 거기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선택했죠. 저는 훈련이 끝나고 한동안 몸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국방부 건물 창밖으로 바라본 바르샤바의 새벽은 찬란했지만 제 마음속은 차가운 어둠에 삼켜진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나토 체계를, 유럽 방산 산업을, 그리고 연합군의 협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은 무너졌고 제가 믿었던 것들은 모두 공허한 표지판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방어는 이 정도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 그때 제게 전해진 소문 한 조각이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전차를 본다더라. K9.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무기를, 그것도 한국산 무기를. 유럽 방산업계에 얼어붙은 환멸 속에서 그런 이야기는 비웃음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기에는 이미 마음속 깊숙이 그 어떤 갈망,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실제 전투력 있는 장비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예약. 그리고 제가 마주한 건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합니다. 서울의 방위사업청 전시장. 커다란 유리창 너머 K 전차의 윤곽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강인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전시용이 아니라 실전에서 입증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개발자, 엔지니어들이 이 전차 하나하나에 쏟아부은 혼과 기술이 전시장 밖, 제 머릿속에서는 한순간에 충돌하며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155포신, 자동장 전장치, 유려한 기동성, 이 무기가 한 번이라도 전장을 지킨다면 제 마음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실무적 협상가 박지훈 이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유럽 안보의 미래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제 심장 깊은 곳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미래였어요. 유럽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문구나 보도 자료가 아니라 땅에서 움직이고 멈추지 않는 실전의 처리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짧은 출장 이후 저는 K2와 K9의 전술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의 전투 시퀀스, 최적 전개 방식, 유지 보수 소요, 그리고 장기적 비용 분석까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2025년 8월 1일 폴란드는 한국과 K2 전차 180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확보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차 수량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계약에는 단순 무기 수입을 넘어 폴란드 현지 조립 및 생산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 기술이 폴란드 땅에서 가시적으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하면서도 전율했습니다. 유럽 중심의 방산 산업이 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에 한국이 들어와 유럽 방어의 새로운 한 축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폴란드 국방부 복도에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하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낯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기로에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단지 유럽 전차가 아니라 K가
K9의 짊어졌던 실력과 기계의 신뢰 위에 세워질 거라고.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출장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죠. 유럽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K 전차의 전략적 가치를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 정책실, 무기 조달과 그리고 나토 협력국 군사 담당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엔 실전 분석, 경제성 평가, 병참 유지 비용, NATO 연동 가능성 등 여러 지표가 담겨 있었고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유럽산 무기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진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초반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무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 고위 장성도 한국의 기술력, 이제 무시 못하겠군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NATO 군사위 전략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는 제게 있어 한마디로 냉담한 유럽 정치의 벽을 느낀 시간이었죠.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제 손엔 제안서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럽 안보는 유럽 무기로 지켜야 합니다. 독일 전차 제조사 라인메탈의 임원 에리크 슈나이더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기후, 유럽의 전장, 유럽의 전통. 그 어느 것과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론했죠. 독일 전차는 훈련 중 지늘게 갇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슈나이더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일원입니다. 노빅 분석관. 아시아의 기술에 기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 전쟁이 아니라 문화와 권력의 전쟁이라는 것을. 더 심각했던 건 폴란드 내부 정치권의 갈등이었습니다. 보수파 정치인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에 반대하며 독일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라며 저의 제안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폴란드 대통령의 발언이 터졌습니다.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방패가 된다면 그 방패는 한국산 철판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 발언은 기밀임에도 불구하고 외신에 유출됐고 유럽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 베를린, 파리. 프랑스의 군사 전문가들은 아시아 무기 도입 반대 연대를 결성했고 독일 언론은 폴란드가 아시아의 안보를 위임했다는 식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든 비판의 화살이 정책을 주도했던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내부 감찰에 회부됐고 외국 기술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어이없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제 사무실엔 감찰관이 들이닥쳤고 노트북과 이메일 기록까지 모두 제출해야 했습니다. 전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가인가? 그러던 중 서울 출장 때 저를 안내해줬던 박지훈 이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렉산드라 씨,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철은 불 속에서 강해지죠. 폴란드는, 당신은 그 철의 힘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건 단지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장에서 진짜로 살아본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중부에서 열린 비공개 실전훈련. 한 팀은 독일제 전차, 다른 팀은 한국산 K2와 K9로 구성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기동, 사격, 적응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한국산 무기가 현장 실전 능력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방위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말을 아꼈고 반대하던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혹시 제게 묻는다면요. 정말 그 선택이 옳았습니까? 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2032년 7월 폴란드 자부제지 ABRG의 조립 공장에서 첫 번째 KEPL 전차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한 철의 숨결을 품은 채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보도자료 하나 없었지만 그날 저는 누구보다 일찍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커버가 벗겨졌고 공장의 천장이 흔들릴 듯한 기계음과 함께 KEPL은 마침내 폴란드산 철로 거듭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요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 무게를 지켜보았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무기를 쓰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제조하는 나라다. 이 결실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는 앞선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극적인 반전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되며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유럽의 방위는 유럽 무기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한국 무기 도입을 유럽 안보 연합의 균열로 몰아갔습니다. 베를린의 언론은 폴란드는 무기를 사고 동맹을 팔았다는 식의 비아냥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나토 내부에서도 우리의 결정이 집단적 방위 전략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폴란드 대통령이 국가안보위원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서울에서 온 철판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 철은 절대 녹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럽 전역의 외신은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냉소적이었던 독일의 군사 전문지조차 K 전차는 단지 상품이 아닌 전략이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방산 분야 공동기술 교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표면적으로나마 긴장을 완화하려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32년 10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연례군사위원회 총회.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드레아스 슈미츠 위원장은 회의 초반 단상에 올라 예상치 못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성능을 기준으로 동맹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폴란드의 선택은 안보를 위한 독립이지 이탈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곧바로 소규모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브리핑룸 안에서 생중계로 보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선택이 이념과 시장, 외교와 전략을 동시에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KEPL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방산 질서의 균형추였고 나토 전략의 새 우주를 여는 방아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 남부 훈련소에서 열린 실전 시연. 20대의 KEPL이 실제 작전 지역에 투입되어 30분 만에 전 구역을 장악하고 지휘 통신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성공했죠. 그 시연을 지켜보던 어느 NATO 고위 장성이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무기 유럽보다 낫습니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철의 의지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전차 보유국이자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기술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중심에는 누군가는 이방의 기술이라며 외면했던 대한민국의 강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저는 서울 출장 중 찍었던 K 전차 전시장 앞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 사진 속 저는 아직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눈빛도 조심스럽고 손은 주머니에 꼭 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차를 선택한 그날, 우리는 단지 철을 고른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킬 신념을 고른 것이라고. 지금도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도 진흙 속에서 철이 멈춰선 걸 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유럽의 심장에 새겨진 한국의 철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탁,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숨겨진 국뽕급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퍼지게 만듭니다.